그녀는 다하시가 집안, 재산,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신사라서 오만할 권리가 있다는 루카스의 말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하시의 이 오만도 심해졌다면 엘리자베스가 손절해야 하는 1순위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다하시가 나르시시스트가 되기 직전에 위험 수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그 성향이 심하게 발현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띕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범죄 그 직전에서 대부분 멈춰 있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니까 격리되지 않겠죠. 즉,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의 덫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우리에게 더 위험한 존재입니다. 제가 손절 1순위로 꼽는 이유죠. 그런데 우린 나르시시스트 하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황홀해하는 사람들을 보통 떠올리기 쉽죠. 심지어는 그런 건 나쁜 거 아니잖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애를 넘어서 자기만 잘나야 되는, 즉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은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린 그리고 이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연관되니까. 야, 나르시시즘을 아주 정확히 표현한 문장입니다. 사실 이 허영심을 잘만 조절하면 자아 존중감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와 우호적인 태도를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허영심은 자신에 대한 평가, 즉 자아 존중감을 넘어서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무조건 받아야 돼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버린 거예요. 인타이틀먼트, 우리말로 특권의식 또한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특권의식은 쉽게 말해서 너는 나보다 못한 인간이야, 혹은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나르시시즘은 허영심과 특권의식의 대환장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심리학에서 인간 심리의 세 가지 어두운 측면 중에 죄의식과 감정이 전혀 없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하나로 여기는 게 바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성격장애입니다. 독일 심리학자 오이니케 베첼 교수 연구진은 18살의 UC 버클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영심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무려 23년이 지난, 즉 40대 초반이 된 이 사람들의 허영심을 다시 한번 측정합니다. 그 결과 허영심이 강할수록 유난히 결혼을 더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사랑과 이별을 더 많이 겪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허영심이 강할수록 첫인상, 특히 외모와 같은 표면적 매력에 의한 첫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다하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다하시는 엘리자베스에게 첫눈에 반하지도 않았고요. 첫인상에 크게 연연하지 않아서 두 번째 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심리학 연구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하시는 허영심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아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를 허영심과 특권의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대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은 한 실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n 2014, I actually roll in silver holding a flashlight. This is a spider, and I'm an arachnologist. 얼굴 전체 사진을 찍은 다음 첫 번째로 본인의 자기애적 성향을 평가하라고 하고, 두 번째로 같은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사람의 자기애적 성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점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는 거죠. 연구 결과 얼굴 사진에 눈썹을 가리면 그 평가가 정확하지 않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눈썹을 보면 상대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눈썹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할까요? 눈썹은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진할수록 두꺼울수록 숱이 많을수록 훨씬 더 자기의 성향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눈썹을 보게 되시죠? 자, 그런데 소설에는 다하시의 눈썹에 대한 묘사가 없어서 이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눈썹만 보고 너 눈썹 진하네, 나르시시스트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죠. 회사에서 팀원들끼리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내 주위에 이런 못난 것들밖에 없는데 결국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약간 소름 끼치시죠. 그렇다면 이 속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직장인분들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나서 같이 프로젝트 했던 팀원들과 나누는 단톡방 메시지가 있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다들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인사를 해야 하나? 속으로 생각하지만 남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후자는 아무래도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겠죠. 나르시시스트는 뭐든 내가 다 한 거야, 일이 잘 된 건 다 내 덕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을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성향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성취감을 느끼려면 두 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에 본인이 잘했어야 돼요. 둘째, 남들이 못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상황은 어떨까요? 무언가 잘못된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는 잘못이 없고 남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죠. 기본적으로 남 탓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핑계 만들기를 아주 잘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으면 다하시는 나르시시스트까지는 결코 아닙니다. 오만함만 잘 조절하면 나르시시스트가 안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책 오만과 편견에서 의외의 인물로부터 나르시시즘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위컴이란 남자의 캐릭터예요. 위컴은 마을에 온 군부대의 장교 중 한 명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한 외모, 멋진 몸매, 유쾌한 말솜씨 모든 것을 갖춘 완벽남입니다. 엘리자베스와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위컴은 얼마 전 이사 온 다하시와 그녀가 알고 지내는 것이 못마땅한지 다하시가 언제 이곳으로 이사 온 거냐면서 그와의 인연을 털어놓습니다. 다하시의 아버지가 위컴에게 좋은 목사 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남겼는데 다하시가 이 유언을 무시해버린 탓에 뜻하지 않게 장교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위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하시를 깎아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다하시의 뿌리 깊고 철저한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건 평범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꽤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위컴과 같은 나르시시스트는 사촌이 땅을 잃어야 쾌감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다하시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엘리자베스가 다하시를 경멸하게 될 것이고 다하시가 엘리자베스를 잃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하시가 그렇게까지 못된 줄 몰랐는데요. 그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주 나쁘게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가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경멸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사악한 복수와 불의의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정도로 타락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분 동안 생각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정말 끔찍한 성격이에요.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심화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건 아무리 그 전에 다하시를 오만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위컴에게 호감이 없었다면 절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반대로 엘리자베스가 위컴을 싫어했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의 말이 진짜인지 의심했을 거겠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과 내가 친해서 근거 없는 이야기인데도 믿은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는 악성 루머, 카더라에 속는 경우도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나와 우호적인 관계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위컴처럼 서로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나르시시즘 전문가 리나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내는 정서전이에 특히나 취약한 사람이 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 공감 능력이 높은 프로 공감러들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후천적인 양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생각이죠. 그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심리학자 에디 브루벨만 교수가 부모의 과한 칭찬이 아이를 나르시시즘에 빠뜨린다는 연구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작은 일을 했는데도 과하게 칭찬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칭찬의 크기가 10이라면 과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늘 100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는 받아야 칭찬이지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컴 같은 나르시시스트가 좋아하는 칭찬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위컴은 내가 만난 남자 중 1등이야 라고 하는 순간 위컴은 방긋 웃을 거예요. 등수 혹은 숫자화된 정보로 내가 최상위 지점에 있고 이건 다시 누구를 밀어냈다라고 하는 식의 칭찬이 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훨씬 더 잘생긴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1등 혹은 베스트와 같은 랭킹의 개념이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 사람이 10 정도밖에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10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무시무시한 방법이 하나 있죠. 주변 사람을 마이너스 9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위컴을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위컴이 엘리자베스에게 잘 보이려고 다하시와의 인연을 털어놓으면서 엘리자베스로 하여금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는 아들 혹은 질투쟁이로 생각하게 했죠. 이 연구로 짐작하건대 위컴은 아마도 어릴 적 과한 칭찬을 받으며 자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도 나르시시스트는 타고난 것은 아니라서 우리 아이를 나르시시스트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잘 그리고 세심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칭찬을 적당한 양만큼 해줘야 되죠. 두 번째, 비교에 의한 칭찬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보여주었을 때 네가 이런 좋은 점수를 받아서 엄마가 행복하구나 라는 건 꽤 괜찮은 칭찬입니다. 하지만 네가 옆집에 누구를 이번에 등수에서 이겼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행복하다 라는 건 상당히 나쁜 칭찬에 가깝겠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가 부끄러움, 수치심,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역시 정확하게 제대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부모로부터 약한 녀석, 멍청한 놈, 모지리 같은 인간 이렇게 질책을 들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양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죠.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고요. 그가 웃으면서 맞받았다. 문장들이 은근히 뼈가 있죠. 엘리자베스와 다하시가 서로에 대해 평가하는 구절인데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싫어하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장을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점은 누구든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을까요? 다하시는 엘리자베스한테 당신의 결함은 모두를 일부러 오해하는 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일부러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엘리자베스처럼 일부러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이 많은 편이죠. 생각이 많으니까 오해도 잘하고 편견도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의 첫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성격에는 특정한 악에 끌리는 기질, 타고난 결함이 있어서 최고의 교육으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유독 더 잘 맞아떨어지는 성격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들에서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질문인데요. 보통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공통점을 찾으면 우린 역시 성격이 비슷해서 잘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날 거야. 차이점을 찾으면요, 나의 성격과 네가 반대라서 우리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건 상대를 좋아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상대의 성격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냥 상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장점이 나중에는 단점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검소해서 좋아요라고 만난 남녀가 인색해서 싫어요라고 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장점이 단점이 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상대가 싫어진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유진은 평범한 사람들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른 듯 보입니다. 눈치를 채졌겠지만 우리는 유진과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유진이는 포식자야.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최고 레벨에 속하는 프레데터. 포식자는 보통 사람과 세상을 읽는 법이 다르다고 혜원이 말했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남과 공감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의 감정은 귀신같이 읽고 이용하는 종족이라고 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났다고 했다. 유진은 죽은 어머니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본인이 지난 16년간 어머니와 이모에게 약 먹기를 강요받으며 속박당한 이유가 노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식자, 즉 사이코패스였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유진은 온 생각이 일시에 정지됩니다. 정유정 작가는 유진과 같은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사람인지 작품에서 정신과 의사인 이모 혜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이코패스 중 최고 레벨을 포식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실 프레데터는 심리학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보통 최고 레벨에 속하는 것들을 대부분 포식자, 프레데터라 불러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에서 어둠의 3요소, 나만 잘나야 된다라는 나르시시즘,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마키아벨리즘과 함께 악의 3요소로 불리는데요. 사이코패스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 표시할 수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깊이가 얕은 혹은 깊이가 아예 없는 사람들로 정의되곤 합니다. 심리학자인 존과 케이는 이들에 대해서 가사는 알고 있지만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다양한 연구들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슬픔, 공포, 역겨움 등을 느끼는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매우 다르고 이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그것도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특히 사용하는 단어도 좀 독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음식, 성, 혹은 돈 등과 같이 1차원적인 기본적 욕구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이렇게 1차원적인 욕구에 사이코패스들이 초점을 유난히 맞추는 이유는 바로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정, 격려, 이런 추상적이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그런 욕구에 대해서 조금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 오로지 1차원적인 욕구만을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왜 그 사람을 살해했습니까? 라면 자기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1차원적인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외관상으로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보이고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유진은 언제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나왔을까요? 토끼는 덤불을 통과하고 개울을 건너고 언덕을 오르고 나무 밑을 지나갔다. 나는 토끼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갔다. 눈으로 보고 쫓아간 게 아니었다. 피냄새를 따라갔다. 고기 굽는 냄새처럼 강렬하고 불빛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냄새였다.
나는 토끼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돌연 모든 게 시시해져서 토끼를 덤불에 던져버렸다. 유진은 어린 시절 여름 캠프를 갔다가 올무에 걸린 토끼를 발견합니다. 올무에 걸려 피투성이가 된 토끼를 놓아준 그는 즉시 토끼를 쫓아가죠.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토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눈으로 보고 쫓아간 게 아니라 피냄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피냄새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처럼 강렬하고 불빛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냄새였다. 이렇게 특정한 일차원적 감각에 느끼는 매력을 위해 생명을 아주 쉽게,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는 주로 동물을 학대함으로써 그 쾌감을 얻는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후의 성장 과정에서 사이코패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마 유진은 그전에도 증상은 있었겠지만 본격적으로 악이 커지기 시작한 건 이때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진 역시도 토끼와 함께했던 이 밤을 미래의 씨앗이라 부르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다 말하니까요. 유진은 본인이 사이코패스인지 모른 채 정신과 의사 이모가 주는 정체불명의 약으로 이 악을 누르고 살아왔지만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상황이 자신과 매우 다르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죠. 중학생이었던 유진은 어머니와 친구 혜진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골 아픈 일을 경험합니다. 제 패거리들을 속이고 호텔로 뛰어들어간 리틀, 제가 신나게 총질을 해내는 장면에선 낄낄 소리까지 내서 웃어댔다. 웃다 문득 웃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렸다. 내겐 신나고 짜릿했던 영화가 사실은 찜찜하고 무섭고 슬픈 이야기인 모양이었다. 어느 지점에서 무서워하고 슬퍼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짐작조차 되지 않았지만, 자, 이 문구를 잘 보실 필요가 있죠. 유진은 내가 다르다는 건 인식은 했는데 여기 어디에도 외로움이 없습니다. 보통은 나만 생각이 달라서 외롭다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외로움을 느끼면 남들과 같아지고 더 친밀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은 다르다는 것만 느끼고 외로운 건 조금도 없는 거죠. 오히려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골이 아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유진의 기분이 감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은 그냥 그 모든 사실들을 묘사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거죠. 동기가 없다는 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셈이 됩니다. 형량에는 범인의 연령과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과 함께 도덕이 끼어들기 때문이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범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라 했다. 나는 도덕과 어떤 삶 사이에 이런 문장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다. 도덕이란 말이 되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다. 약으로 인해 수영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한 유진은 우연한 계기로 변호사를 꿈꾸게 되는데요.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평범한 우리들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최소한 심리학자인 저는 말이죠.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되는 그림, 도대체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논리죠. 논리가 바로 말이 되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도덕은 논리일까요? 아니죠. 도덕은 그저 논리는 아닙니다. 도덕은 그 전제 자체가 맞다라는 걸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사이코패스들에게 절대로 도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배고픕니다. 그런데 남의 걸 빼앗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가 배고픈데 왜? 죽여서라도 뺏는 게 맞는 거지. 그게 나한테는 말이 되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도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은 다 도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덕 중에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을 완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도덕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불타는 정의감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인정 욕구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실 꼭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도덕의 판을 짜기 위해서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는 그런 분들 꽤 있잖아요. 아마도 정유정 작가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일침을 가려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늘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 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의 눈금을 조금 낮추자 간단한 해결법이 보였다. 여기서 유진이 말하는 정답은 윤리, 도덕, 가치, 신념 등 보편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측면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늘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사이코패스들도 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주 냉정한 자기 합리화라는 겁니다. 나만 부도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도 그렇다는 얘기죠. 너희들도 윤리적인 정답을 매번 지키려면 불편하잖아. 불편하기 때문에 늘 정답만을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자주 도덕의 눈금을 조금씩 낮추니까 간단한 해결법이 보이잖아. 나도 너희들처럼 낮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 대신 내 방식이 좀 특이하거나 기이할 뿐. 그래서 항상 사이코패스들은 너희들이 날 처벌할 권리가 있어? 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랑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그들은 느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당신들이 교통법규 어기는 거랑 내가 사람 죽이는 거랑 뭐가 달라 이런 식인 거예요. 사실 사이코패스들은 우리랑 도덕의 눈금의 개수 자체가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눈금이 촘촘하지요. 그래서 감정 상태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눈금이 너무 적으니까 극단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 구절에서 간단한 해결법이라는 말, 이거 사이코패스들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뜻이 됩니다. 옆집 사람이 시끄럽게 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개가 짖어요. 사이코패스들한테 간단한 해결법이 뭐겠습니까? 죽인다. 여러 개의 해결 방법을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대부분 공생과 공존의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면 죽인 사람은 더 이상 공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코패스들에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건 공존을 포기해버리면 간단해지는 거죠. 이들은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유진의 심장을 뛰게 하려면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는 혜원의 말이 생각났다. 그것이 무엇일지 몰라 겁이 난다는 말도 어머니가 동생인 정신과 의사 혜원의 말을 듣고 일기에 기록한 것인데요. 유진의 심장은 보통 걸 가지고는 혹은 보편적인 대상을 가지고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뭘 볼 때 흥분을 하고 즐거움을 느낄까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보면 그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네. 보통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복감이나 쾌감을 주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죠. 대부분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들은 보통 남의 극단적 고통이나 그 고통의 산물을 봐야 흥분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울타리를 벗어나도 너무 한참 많이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코패스적인 연쇄살인마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유진 역시도 자신이 가장 끌리는 것은 겁먹은 것인데 특히 등 뒤에 대한 육감이 남자보다 2배로 뛰어나면서 겁은 2배로 많은 여자들의 두려움에 짜릿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남의 두려움은 나에게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 쾌감과 고통의 연결 회로가 완전히 엉뚱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 유진은 개병이 도진 날이면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데요. 밤길을 걷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놀이상대로 점찍어 둡니다. 영감을 받은 머릿속 목소리가 퀴즈를 냈다.
손에서 금반지를 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끔찍하지만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손가락을 자를 생각을 꿈에서도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이 아파할 테니까. 금반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 등등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서 심지어는 금반지를 속으로 빼앗고 싶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진은 어떤가요? 별 망설임 없이 답을 달았다. 손가락을 자른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걸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심리학에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5명, 반대쪽에는 1명이 있죠. 레버를 쥔 당신은 한쪽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5명의 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인 1명 쪽으로 레버를 돌려 기차를 진행시키죠. 하지만 이렇게 결국 대를 위해 소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평범하고 양심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하면 어쨌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번민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야 라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실리적인 판단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사람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혹은 그 사회의 윤리적인 경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준다는 연구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악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번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진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레버를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진은 놀이가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길을 가던 또 다른 여자를 자신의 놀잇감으로 바꾸었고 그는 쾌락을 위해 그 여자를 죽여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더 끔찍한 사실은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는데요. 쾌락을 위한 살인은 결국 어머니까지 죽이게 된 비극의 방아쇠가 되었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은 어머니를 죽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망각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이코패스들이 말하는 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망각이 꽤 다르다는 거죠. 사이코패스들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잘 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내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을 때 보통 어떤 걸 기억하나요? 당연히 짜장면의 맛이죠. 그런데 혹시 그 그릇의 색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그게 뒤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인 짜장면의 맛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릇의 색깔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안 하는데도 말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상당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받아내려고 증거를 내밀며 살인의 어떤 순간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이코패스들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라며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범죄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게 우리와는 다른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범죄 도구를 들이밀면서 이 칼로 그 사람을 해쳤지 라고 말해도 사이코패스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내쉬던 거친 숨소리나 비릿한 피냄새 등 그들을 흥분시켰던 것만 기억을 할 테니까요. 책에서는 유진이 면도칼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고도 망설이죠. 정말 내가 그랬는지 아닌지. 면도칼로 다시 그날의 범행을 그대로 재현하자 그날의 기억이 그제서야 떠오릅니다. 유진도 범행 도구보다는 살인을 했던 손끝의 기억만이 뇌리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은 스스로 그 행동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기억을 사이코패스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수사관, 프로파일러 이런 분들을 교육할 때 많이 읽히게 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거라고 가정하고 그걸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떤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보게 하기 위해 이 책을 권유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괴물을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네.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이제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 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 과학자. 아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를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음.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아.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아니, 이게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오.
아니 내 뇌,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예,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아.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안화 네.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활동하지 것들을 않는 나타나요. 거군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감정, 동요가 예.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아.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네.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네. 네. 이것이 이거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 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오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이제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워리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뭐가-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 저하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또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 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아,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이거 장난이었어. 근데 우리 교수님 해칠-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잘할 수 수밖에 있죠. 없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약로원도 가고 네. 장애인 수용시설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때는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아.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유머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그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2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네.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힘들 저 전쟁 텐데.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은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아.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네.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본 거예요. 본인이.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들이 있다. 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무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짓을 쉽게 하는 겁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선천적인 악인입니다. 사회적 규범, 그다음에 뭐 공정함, 뭐 책임감 이런 거 다 없고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연민도 없고요, 애착도 없고. 그걸 보여주는 잃어버린 지갑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제 길바닥에 누군가의 지갑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강하게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지갑에 어떤 게 들어있을 때 가장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까요? 저는 3번 아이의 사진이에요. 왜냐면 저게 저 사람한테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소중한 사진이니까. 다른 분들도 대부분 동의하시지 않나요? 자, 지갑의 회수율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압도적 차이죠? 15, 20, 88.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크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타고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들이 이 세 종류의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실 겁니다. 전혀 차이가 없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어떤 지갑이든 돈이 얼마나 들었는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아요. 딜레마는 야, 이렇게 하자니 얘가 힘들고 이렇게 하자니 이쪽이 피해를 봐. 이런 걸 다 딜레마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살인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곳간 같은 데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갓난아기죠. 갓난아기가 막 울음을 터뜨리려고 해요. 이제 발각되면 우린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그런 긴박한 상황에 저를 지금 보여주시는 표정은 왜 어려운 걸 시켜 나한테는?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아이의 아빠였다면 나머지 마을 사람들을 다 같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를 안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도망쳐 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죽을 거 싸우다 죽어보겠어요. 차라리. 애기가 우는 걸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떠오르지 않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든 소리가 안 나가게 막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나 했더니 음향공학과 전공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러세요. 아이에게 최면을 걸어보면 안 될까요? 부터 시작하고 네. 어떻게든 아이를 죽인다로 가지 않아요. 네. 아기를 즉각적으로 죽인다라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이코패스들은 애 죽여.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 있죠. 실용적인 걸 위해서 가치를 희생시킨다?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약한 자나 아니면 소수를 대를 위해서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제일 중요하죠. 망설임이 없다. 예. 그래서 딜레마 문제를 주고 어떤 해결책으로 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가. 예,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특이한 연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사이코패스를 겉모습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세 분 중에서는 또 그런 딱 보면 이건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았다면 저희가 안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명쾌하신데요? 명쾌하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면도날
그 면도 수영할 때 네. 그걸로 몸을 자른 사람이 특히 발을 자른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 그 범인 발을 꼭 확인해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 그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남성의 얼굴의 가로와 세로,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비교한 겁니다. 가로폭 비율이 높아요. 요럴수록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사이코패시적 성향, 사이코패시 성향이 높다라는 반사회적 성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는 꽤 안정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네네. 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동그란 거예요. 네네. 가로 비율이 넓은 게 아니에요. 전 동그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살이 찐 거예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동양인들이 약간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거고 그렇죠. 서양인들은 긴 편이죠. 네, 그런 네, 거 네, 붙이자면은 동양인들은 그럼 사이코패스 성향이 많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줄 수는 네. 없죠.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분명한 건 이게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느냐. 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 높을수록, 농도가 높을수록 이게 옆쪽으로 좀 이렇게 가로 비율이 넓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연구들이 제대로 된 해석이나 아니면 설명 없이 다가오면 얼굴 넣을 때 조심하자.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음 연구는 조금 더 흥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심박수. 네. 그게 바로 뭐냐? 이제 닐 제이콥슨이랑 존 거트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임상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연구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정말 분노를 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이제 팔걸이가 이게 좋은 의자들 있죠. 이제 흔들 의자도 있고 이제 요즘 안마 의자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쉬고 있을 때보다 사이코패스들은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심장 박동수가 더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이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 끔찍하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네. 끔찍한 인간들. 자, 그런데 역사 속으로 또 한 번 좀 더 들어가 보면 아주 집요하고도 창의적인 사이코패스들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스로 가봤는데 정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 예.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팔라리스의 황소라고 합니다. 팔라리우스 황소. 팔라리스가 기원전 6세기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라고 왕의 명을 받은 현장 책임자인데 이 인간이 일꾼들을 선동해서 왕위를 찬탈했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가장 자기 정권의 취약성 때문에 잔인해지죠. 그런데 이 팔라리스가 그 전에도 사람을 정말 처형을 많이 했는데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못 만드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과학자이자 조각가인 페를라우스에게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처형 기구를 만들어라. 절대로 나한테 대항을 못할 정도로. 그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를라우스가 노쇠로 소를 만든 겁니다. 자, 노쇠가 왜 노쇠냐? 열 전도율이 좋아요. 장기까지 다 익어버려요. 익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기구가 유난히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수치가 이 화상이나 열상이 되게 높으니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악의적인 건 사실 저렇게 화형당하면 대부분 질식을 하기 때문에 일찍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질식하는 것도 막은 거예요. 네. 몸이 그러니까 화형이나 이런 거 시킬 때는 사실 묶여 있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은 풀려 있는 상태에서 막 더 몸부림치고 이래서 더 잔인해서 그런가? 더 몸부림치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처형자의 비명이 계속 죽을 때까지 소 입을 통해서 나오나요? 정답. 정답. 네. 이 입에 뚫려 있는 거. 여기에 나팔이 들어가요. 진짜 최악. 나팔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지르는 소리가 저 황소의 입으로 모든 그 사형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이 마치 소의 울음소리, 아주 절규하는 울음소리처럼 된 거죠.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같은 장면을 시청각으로 볼 때보다 청각으로 볼 때 더 정서적으로 반응합니다. 정말 끔찍한 방법이죠. 아, 진짜 아이러니한 건 그런데 팔라리스가 이제 이걸 딱 받아들고 야, 흡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죠. 첫 번째 희생자 바로 제작자 페릴라우스. 네. 페릴라우스를 여기다 넣고 페릴라우스가 죽기 직전에 꺼내서 돌산에 방치해버려요. 와. 인과응보. 팔라우스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실각하죠. 정권을 뺏기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저 놀세 안에서 황소 안에서 처형당합니다. 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그런데 소시오패스들은 이것보다는 더 다채로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 사이코패스지만 소시오패스들의 상당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얼굴 기억나시죠? 이거 네. 슈렉에 나오는 네. 그런 얼굴을 얼마든지 합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제 미국 친구의 또 다른 미국 동료가 바로 이런 유형의 소시오패스인데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동정심을 삽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제 동료인 A는 그 B의 사정을 듣다가 자기 돈을 다 쓰게 돼요.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A 집에 B가 와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은 안방을 B가 쓰고 있어요. 컴퓨터도 B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A가 그래서 오히려 사정사정합니다. 집은 제발 나한테 그만 오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B가 진짜 잘 보이는 표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소시오패스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경우든 소시오패스들은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라이팅은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바로 이런 단계죠. 첫 번째로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그렇죠?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제일 밀접한 관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밀접한 관계가 뭐예요? 가족. 그런데 가족은 원래부터 혈연인데 혈연이 아닌데도 제일 밀접해지는 건 가족 만들기 전에 뭡니까? 연인. 부부. 네, 연인과 부부. 부부가 가장 가스라이팅이 많은 유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꼭 하는 게 뭐냐? 아까 가스라이팅에서 나왔죠. 기억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예전 실수들이 다 같이 뛰어나오면서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내죠. 네.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하면서 반박을 할 수도 많게 되지만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제는 아예 저항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를 하는 군대 밖에서 군대 안에 있는 친구에게 이걸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병사 한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저는 정훈 장교님이랑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뭐야? 무슨 얘기야? 너랑 나랑 연애하냐?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았어 오지 마 정훈 씨래. 근데 나중에 한 2년 후에 그 친구가 우연히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훈 장교님과 만나지 말라고 제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간 거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 정훈 장교님 만나지 말라고 얘기한 애가 그럼 같은 부대에 있었느냐? 아니래요. 자기 과 친구래요. 네. 그러니까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과 친구가 계속해서 걔네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걔는 군대를 갔고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친구는 그 친구를 이용하면서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 소시오패스적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해야 되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미니마이징이에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영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군대 가면 맞아 죽을 수 있어. 최대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계속해서 고립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느냐? 무시가 들어갑니다. 근데 무시를 세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무시라고 하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다. 네. 옆에 그냥 물건이 있는 것처럼 무시할 때도 있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관계를 밀접하게 맺었죠? 기억을 왜곡시켰죠? 미니마이징 시켰으니 이제 이 사람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무시하고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가 일로 와. 이러면 진짜로 주인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 알까요? 알까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본인이 인식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만드는 행동에 관심이 없는 인간들일수록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까지 나도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이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맞서 싸운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논리로 이기겠다?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셔야 돼요. 맞서서 싸우지도 마세요. 그냥 버리세요. 관계를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하고 훈계, 조언의 차이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훈계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시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계는 대부분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동어 반복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웬만한 건요, 우리는 그 내용 위주로 전달을 할 때 한 번 내가 한 훈계는 더 이상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그렇게 동어 반복적인 현상이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훈계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다듬고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죠.